2026년 3월 25일 조용한 숫자 하나가 채권 시장에서 움직였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3.58%로 올라섰거든요. 경제 뉴스를 꼼꼼히 보는 분들이라면 이 숫자를 스쳤을 겁니다.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지금 이 순간 대출을 갖고 있는 수백만 명의 지갑에 직결된 숫자입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고 그 기조는 3월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는 꼼짝도 안 하는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어떤 은행은 혼합형 금리 상단이 6.5%를 넘어섰고 주택담보대출 상단은 7%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변동금리도 빠르게 오르면서 6% 안팎까지 접근한 상황입니다. 불과 2개월 전인 1월 중순과 비교해도 금리가 0.2%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뉴스에서 동결이라는 단어를 보고 안도했는데 왜 내 대출 이자는 오르고 있을까요? 이 의문,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하나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도 오르고 내리면 내린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대출 이자는 훨씬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핵심에 바로 국고채 금리가 있는 거예요. 국고채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국고채는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쓴 차용증이에요. 국민이나 기관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일정 기간 뒤에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3년 만기 국고채라는 건 3년 뒤에 갚는다는 조건의 채권입니다. 채권을 살 때 내는 돈이 원금이고 3년 뒤에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이자율, 즉 금리가 지금 연 3.58%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2.5%인데 국고채 금리는 3.58%라는 건 두 금리 사이에 1%포인트가 넘는 간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간격, 이 벌어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국고채 금리가 왜 내 대출 이자랑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은행은 돈을 버는 사업체입니다. 어디서 돈을 버느냐면 싸게 빌려다가 비싸게 빌려주는 차이에서 버는 거예요. 예금으로 돈을 모으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렇게 조달한 돈을 여러분한테 대출로 내줄 때 조달한 비용보다 이자를 더 받아야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마치 과일 가게 사장님이 도매시장에서 사과를 한 박스에 10,000원에 떼어와서 소매로 파는 것처럼 은행은 돈을 도매 가격에 빌려다가 소매 가격에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도매 가격이 오르면 소매 가격도 올려야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즉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출 이자도 올라갑니다. 그래야 은행이 남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금 조달 비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국고채 금리입니다. 특히 금융채나 은행채의 금리는 국고채 금리에 연동해서 움직이거든요.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채권을 통해 돈을 빌리는 비용도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코픽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부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달 15일에 공시하는 수치인데요. 국내 주요 은행들이 실제로 돈을 조달하는 데 든 비용의 평균을 계산한 겁니다. 정기예금 이자, 적금 이자, 은행차의 발행 이자 등을 모두 합산해서 가중평균으로 구하는 거예요. 코픽스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떤 식당 사장님이 있어요. 이분은 매달 식재료를 여러 군데서 구입합니다. 이번 달에는 배추 한 포기에 2,000원, 다음 달에는 2,500원, 그 다음 달에는 2,200원. 이렇게 매달 달라지는 거죠. 그럼 식당 주인은 그달 달라지는 식재료 원가의 평균을 계산해서 음식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코픽스가 바로 이 식재료 원가의 평균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달 돈을 조달하는 데 든 평균 비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이 올라가면 음식 가격, 즉 대출 이자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 코픽스가 바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시중은행들이 여러분한테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보통 이런 구조로 금리를 정해요. 코픽스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상금리란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데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을 반영한 겁니다. 혹시 대출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한 위험 비용, 대출 심사와 관리에 드는 운영 비용, 은행이 챙기는 수익 마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거기다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른 가감이 붙고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금리 혜택이 빠지고 나면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코픽스가 3.5%라고 가정하고 가상금리가 1.8%라면 기본 대출금리는 5.3%가 됩니다. 여기서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 같은 조건을 충족해서 우대금리를 0.5% 받으면 4.8%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금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코픽스가 0.3%포인트 오른다면은요, 다른 건 그대로인데 최종 금리가 4.8%에서 5.1%로 올라가는 겁니다. 0.3%포인트.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작은 숫자가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픽스는 왜 오를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코픽스는 은행의 실제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조달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시장금리, 특히 국고채 금리예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국고채 3년물이 3.558%로 올라가 있다면 은행이 비슷한 만기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려면 적어도 그것보다는 높은 금리를 줘야 합니다. 국가보다 신용도가 낮은 은행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투자자들이 은행채를 사줄 테니까요. 그러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그게 다음 달 코픽스에 반영되고 그게 결국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금리도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혼합형, 즉 처음 몇 년은 고정이다가 그 이후에 변동으로 바뀌는 대출의 경우는 조금 다른 기준을 씁니다. 이쪽은 금융채, 특히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주로 기준으로 씁니다. 이 금융차의 금리 역시 국고채 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오를 때 혼합형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2026년 3월 기준으로 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6.5%를 넘어선 것도 이렇게 국고채와 금융채가 함께 오른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맨 처음 드렸던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기준금리는 안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왜 오르냐고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예요.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이고 이게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거죠. 반면 국고채 금리는 채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실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시장이 미래의 경기나 물가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외국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정부가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하느냐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준금리는 정부가 공표하는 최저임금이에요. 임금의 기준선이죠. 그런데 실제로 기업들이 직원한테 주는 월급은 최저임금과 다릅니다. 시장에서 그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경기 상황, 물가에 따라 훨씬 다양한 수준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국고채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준금리가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2026년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에 묶어놓고 있는데 국고채 3년물은 3.58%까지 올라온 거예요.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죠. 이 간격이 넓어졌다는 건 시장이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물가 상방 리스크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중동 리스크와 물가 흐름,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채권 시장은 그런 불확실성을 이미 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6년 3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를 보면
시중은행 기준으로 연 4.25%에서 6.5% 정도 수준입니다. 변동금리도 빠르게 오르면서 6% 안팎까지 접근한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2.5%와 비교해보면 실제 대출금리는 거기서 2에서 4%포인트나 더 높은 상황인 거예요. 기준금리만 보고 있으면 내 대출 이자를 절대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느껴보죠. 주택담보대출 4억을 30년 만기로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금리가 연 4.5%라면 월 이자만 약 15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런데 금리가 딱 1%포인트만 올라서 5.5%가 되면요. 월 이자는 약 183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한 달에 33만 원, 1년이면 396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4억짜리 대출에서 금리 1%포인트 차이가 연간 400만 원 가까운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 달 식비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연간 4개월치 식비가 통째로 이자로 더 나가는 셈이에요.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4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은 30대 직장인이 있다고 해보죠. 대출받을 때 금리가 연 4.8%였어요. 6개월마다 코픽스에 연동해서 금리가 조정된다는 조건이고요. 그분이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 첫 금리 조정 시점이 왔을 때 코픽스가 0.4%포인트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대출 금리는 4.8%에서 5.2%로 뛰는 거예요. 2억 8천만 원짜리 대출에서 이 차이는 매달 약 9만 원입니다. 1년이면 108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거죠. 가계 예산을 짤 때 분명 4.8%를 기준으로 계획했을 텐데 고지서에는 5.2% 기준 이자가 찍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불편하게 만드는 심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금리가 오른다는 걸 실시간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변동금리는 보통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금리가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도 내 이자가 올랐다는 걸 인지하는 건 한 분기에서 반년 뒤의 일이에요. 뒤늦게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이자가 올라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마치 냄비 안에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황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변화를 직접 체감해야 인식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이자가 같으면 괜찮다고 느끼지만 6개월 뒤에 조정된 이자 고지서는 심리적으로 훨씬 강한 충격을 줘요. 그리고 그 충격이 왔을 때는 이미 상황이 상당히 진행된 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까요?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채권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국고채를 사는 사람이 줄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중동 리스크 확대로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졌다는 것, 미국의 금리 정책 기조가 예상보다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 원화 약세 흐름 속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입니다. 채권 시장은 미래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지금 국고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금리 수준이나 물가 흐름에 대해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뉴스를 읽지 않아도 채권 시장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각 단계가 시차를 두고 작동한다는 겁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는 건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은행차의 발행 비용이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게 코픽스에 반영되는데 또 한 달이 걸리고 내 대출 금리가 조정되는데 또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나의 대출 이자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채권 금리 이야기를 접한다면 그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내 지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가구 수가 수백만에 달합니다. 그 많은 가정 중에서 자기 대출이 코픽스에 연동되는지, 은행차의 금리에 연동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지만
그 설명이 얼마나 기억에 남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경제를 조금만 공부해두면 막힌 부분이 뚫리는 느낌이 옵니다. 갑자기 이자가 올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미 몇 달 전에 그 가능성을 읽었다면 어떨까요? 대출 상환 계획을 짜거나 여유 자금을 쌓아두는 데 있어서 훨씬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금융 지식이 삶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숫자인 기준금리만 챙기고 실제로 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국고채 금리나 코픽스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실제 대출 이자는 그만큼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가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괴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은행 발표를 보고 안도했다가 다음 달 고지서에서 당황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기준금리와 실제 대출금리 사이의 거리를 읽는 눈,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금융 리터러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우선 내 대출이 어떤 구조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인지 혼합형인지 완전 고정금리인지에 따라 국고채 금리 상승의 파급력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변동금리라면 언제 금리가 조정되는지 그 기준 시점에 코픽스가 얼마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대출 상세 조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대환대출이나 금리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 조건이 현재 출시되는 신규 상품보다 불리하다면 갈아타는 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실제 비용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금리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갈아타면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로, 지금 당장 대출을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정금리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자가 더 오를 가능성이 이미 시장 금리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선택으로서 고정금리가 의미 있을 수 있거든요.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초기 금리가 높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판단은 결국 개인의 상황, 대출 기간, 리스크 감내 수준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선택을 하기 전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매달 15일에 공시되는 코픽스 수치를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치만 비교해봐도 내 이자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의 방향 감각이 생기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숫자 하나를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는 아주 단순한 습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게 된 뒤에 경제 뉴스를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이 옵니다.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기사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생활에 직접 닿는 경고등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 그 숫자로 돌아와 봅시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3.58%. 이 숫자는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낯선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숫자가 움직일 때마다 대한민국 어딘가의 가정에서 매달 생활비 계산이 바뀝니다. 은행 창구에서 한 가족이 대출을 받을 때 쥐게 되는 이자 고지서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경제를 공부한다는 건 이런 연결고리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국고채 금리에서 코픽스로, 코픽스에서 가상금리로, 가상금리에서 내 월 상환액으로 이 긴 파이프라인의 어느 구간에서 물이 더 세게 들어오는지 알면 내 지갑을 지키는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거든요. 뉴스에서 국고채 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이 들릴 때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숫자가 6개월 뒤에 내 이자 고지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지만 실제 내 이자는 시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이자 고지서 숫자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출이 있으시다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대출 조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는 분, 아니면 국고채 금리라는 게 이런 연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는 분, 댓글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